당신 참 애썼다. 끝내 버티지 못할 것 같은 예감에 새벽잠을 설친 순간을 기어이 이겨내며 우린 참 치열하게 달려왔고 달려가고 있다. 나는 이제 안다.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뎌야 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에 지쳐 당신에게 눈물 차오르는 밤이 있음을 나는 또 감히 안다. 당신이 무엇을 꿈꾸었고 무엇을 이뤄왔는지를. 당신의 흔들리는 그림자에 내 그림자가 겹쳐졌기에 절로 헤아려졌다.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뛰어갔지만 끝내 가버리던 버스처럼 늘 한 발짝 차이로 우리를 비껴가던 희망들. 그래도 다시 그 희망을 쫓으며 우리 그렇게 살았다. 당신 이마에 손을 넣는다. 당신 참 열심히 살았다. 내 이마에도 손을 얹어다오. 당신 참 애썼다. 사느라, 살아내느라, 여기까지 오느라 애썼다. 부디 당신의 가장 행복한 시절이 아직 오지 않았기를 두 손 모아 빈다. 책 읽는 자작나무. 안녕하셨습니까? 모두의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여러분들, 봄입니다. 봄. 봄 하면 이맘때쯤 부는 바람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활짝 핀 꽃과 신선한 풀의 달콤한 향기를 싣고 우리들의 얼굴을 어루만지는 그 부드러운 바람 말입니다. 대자연의 따뜻한 포옹 같기도 하고 새로운 성장과 재생의 계절로 우리를 환영하곤 하죠. 봄에 부는 바람은 좀 여느 때랑 다른 것 같아요. 겨울의 매서운 바람이랑도 다르고 여름의 습한 그것과도 다릅니다. 부드럽고요. 장난기가 있어요. 생명과 약속으로 또 가득 차 있죠. 저는 이맘때쯤에 불어오는 바람에 대해서 남들이랑 좀 다른 방식으로 환영을 합니다. 이상하다 하실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저는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몸을 휙 돌려서 이 바람을 확 껴안는 버릇이 있어요. 양손을 크게 벌리고요. 마치 아주 반가운 친구를 만난 것처럼 확 끌어안아요. 심호흡을 하면서 어서와 하고 인사도 해줘요. 피부에 스치는 바람을 느끼면서 바람이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소리를 듣고 희망과 기쁨으로 마음이 채워질 때까지 거듭거듭 여러 번 안아줍니다. 나무님들도 한번 해보세요. 재미있어요. 자, 오늘 자작은 오늘 시골 도서관을 들려서 이런저런 책을 뒤적거리다가 우연히 3년 전에 읽어드려 봤었던 정희재 작가의 책을 다시 집어들어 읽었습니다. 저는 이 작가님 참 좋아해요. 3년 전에 업로드했던 이 책이 지금은 없어요. 삭제됐어요. 근데 그때 내가 했던 인사말이 불현듯 기억이 나면서 잠깐만요. 우리 그때 거 다시 한번 좀 찾아서 들어볼까요? 구독자 수가 4명인 유튜버입니다. 이게 되는 건가 싶어서 처음에는 제가 눌렀고요. 제가 이거를 하고 있다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아주 진짜 절친인 2명의 친구에게만 이야기를 했는데 그 2명의 친구가 눌렀을 거고요. 남은 한 분은 저에게 큰 도움을 주셨던 다른 북튜버님. 그러니까 저는 아직 진짜 구독자가 없는 게 맞습니다.
누구실까요? 누가 저의 진짜 첫 구독자가 되어주시겠습니까? 이 정도로 읽으면 속도가 적당한 건지, 배경음악은 얼마나 큰지, 작은지, 그런 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초보 유튜버에게 조언, 격려, 응원해 주십시오. 댓글 부탁드립니다. 아, 맞아요. 자작나무가 아주 애기였을 때. 그러니까 2명의 구독자는 친구들이었고 하나는 제가 눌렀고 전체 구독자가 4명이었다는 거죠. 누구시냐고,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눈물 날 것 같다고, 그 이야기를 아이고 그때도 저렇게 수다스럽게 떠들고 있었군요. 그때 녹음했던 이 책의 내용을 그대로는 못 들려드리겠어요. 너무 못 읽었어. 아니 대체 낭독을 하려는 사람이 책을 저렇게도 못 읽으면 어떡하나 싶을 정도였다니까요. 아니 뭐 애기였을 때니까. 그래서 다시 녹음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초반에 작가의 말, 내가 스며들자 나는 번져갔다. 이 파트의 글이 3년이 지나도록 계속 머릿속에서 이렇게 맴맴 기억이 날 듯 말 듯 했었어요. 이거를 꼭 한번 다시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자, 그럼 자작나무 약국의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네가 스며들자 나는 번져갔다. 까마귀 한 마리가 내 창문 밖 나뭇가지로 날아들었다. 이것은 그저 까마귀일 뿐. 아무 곳에도 결코 아귀가 맞지 않는 삶. 아무것도 말할 만한 것이 없는 새일 뿐이다. 잠시 가지에 머물렀다가 날렵하게 아름다운 몸짓을 지으며 날아갔다. 내 인생 밖으로. 레이몬드 카버, 나의 까마귀 중에서. 맞다. 삶은 종종 아무 곳에도 아귀가 맞지 않는다. 더불어 나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말할 만한 것이 없는 한 마리 새일지도 모르겠다.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소설가 레이몬드 카버의 분투했던 일생이 생각난다. 아울러 과묵했다고 알려진 그의 성품도. 하지만 시적인 은유를 살짝 내려놓고 산문의 눈으로 보면 인생에선 종종 아귀가 맞는 일도 일어난다. 예를 들면 내가 열대의 나라에서 새 장수를 만난 일이 그렇다. 숙소와 시장 사이에 난 골목들을 둘러볼 때였다. 새를 한 마리씩만 넣어놓은 새장이 골목 벽을 따라 촘촘히 걸려있는 걸 봤다. 열대나라 새들의 깃털은 유난히 화려했다. 주홍색과 파란색이 어우러지고 초록색과 노란색이 곁들여진 깃털들. 발랄하고 명랑한 그 깃털은 새의 자부심이면서 붙잡혀 갇힐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했다. 그 모순된 아름다움에 홀려 새장과 새장 사이를 느리게 오갔다. 얼마나 지났을까? 새장수가 다가왔다. 새에게 당신의 걱정이나 고민을 다 말하세요. 그런 다음에 풀어주면 새가 모두 가지고 날아갑니다. 그제야 왜 새장에 새가 한 마리씩만 들어있는지 알 것 같았다. 그게 그 고장 사람들의 믿음이었을까? 아니면 여행자를 상대로 개발한 세련된 방생 상품이었을까? 주인의 얼굴은 온화했지만 표정은 진지했다. 나는 이야기에 약했다. 새장과 그 안의 새에게는 뿌리치기 힘든 이야기가 깃들어 있었다. 게다가 꽤 오랜 시간을 서성이던 터라 그냥 돌아서자니 미안했다. 가까운 곳에 새장 하나를 가리켰다. 옅은 하늘색 바탕에 정수리 부근에 한 줌의 노란 털이 삐쭉 나온 새였다.
새는 한 손에 쥐면 파묻힐 만큼 앙증맞아서 그 앞에서 뭔가를 고백한다는 게 부당한 일처럼 느껴졌다. 내가 있던 곳은 평원지대였다. 그 동네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가고 싶었다. 세 장을 들고 버스를 탔다. 시야가 닿는 먼 곳에서 마치 공중부양한 것처럼 사원의 탑이 솟아올라 빛나고 있었다. 버스에서 내려 오르막길을 한참 걸은 끝에 수백 개의 계단을 또 올라야 했다. 마침내 사원의 뒤쪽 숲에서 새와 마주한 순간 발 아래 펼쳐진 풍경이 너무 낯설고 다정해서 한동안 멍하게 앉아 있었다. 얼마 뒤 새 장수에게 얻어온 모이를 새 장 안으로 뿌려줬다. 이리저리 흔들리느라 멀미가 났을 텐데 그 작고 깜찍한 생명은 천진하게 모이를 쪼아 먹었다. 그리고 스스로 민망하다고 부당하다고 여겼던 일을 하고야 말았다. 새의 둥글고 새까만 눈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시작한 거다. 나는 그 조그맣고 가냘픈 새에게 살면서 닥쳤던 크고 작은 일들을 털어놓았다. 행운과 기쁨도 있었고 심장이 조각나 부서지는 것 같은 아픔도 있었다. 뭔가를 얻었을 땐 기꺼웠고 잃었을 땐 괴로웠다. 이런 요약이 인간의 나약함을 강조하는 것임을 알지만 진실의 일부이기도 했다. 드물게 겸허하고 솔직해지는 순간에 절대적인 존재 앞에서나 해야 할 이야기들인지도 몰랐다. 하지만 누가 알까? 그때 그 영롱한 깃털의 새에게 신이 잠시 깃들어 있었는지. 세상을 오래 떠돌다 보면 이러한 생각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 인생의 여명기에는 부지런히 죄를 짓고 그 힘으로 살아왔다고. 지금 비록 소리도 냄새도 없는 정적 속에 갇힌 것 같다 해도 그동안 저지른 소동에 비하면 무척 관대한 처분임을 안다고 속삭였다. 그래도 아프다고 고백했다. 새는 횃대에서 새장 바닥으로 깡총 뛰어내리더니 갸웃거리듯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마치 인간의 삶에서 얻은 감정들이 얼마나 오래 이어지리라 믿느냐고 묻듯이. 그날 새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뒤집어보면 내가 누군가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기도 했다. 사람은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하고 살듯 듣고 싶은 말을 다 듣고 살지도 못한다. 당연한 일이다. 당연하다고 해서 슬픔이 없을까? 네 가슴에 들자 나는 번져갔다. 그날 새에게 털어놓은 이야기는 언젠가 써두고 차마 이어가지 못했던 뒷이야기를 완성하는 일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절망하는 일에도 오래 집중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게 그 즈음의 나였다. 그러나 인생이 주는 쓰라림과 한멸은 엄청난 집중력으로 생활에 따라붙는다고 믿었다. 시간이 꽤 흐른 뒤 새 장문을 열었다. 붉게 물든 솜뭉치 같은 서쪽 하늘을 바라보고도 한참을 새장 안에 머물던 작은 새. 그 새가 날아가기를, 가서 이해 못할 언어들을 숲에 풀어놓기를 기다리는 한편 할 수만 있다면 오래 옆에 두고도 싶었다. 새들이 마구 비밀을 누설하는 생의 목격자처럼 다가온 것도 그때부터였지 싶다. 그날 이후 어디에서건 새가 울면 누군가의 비밀을 엿듣는 것만 같았다. 더 이상 새들은 아무것도 말할 만한 것이 없다고 했던 레이몬드 카버의 그 새가 아니었다. 당신 참 애썼다. 끝내 버티지 못할 것 같은 예감에 새벽잠을 설친 순간을 기어이 이겨내며 우린 참 치열하게 달려왔고 달려가고 있다.
목적지를 아는 사람도 있고 하루하루 마음 다치지 않고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이도 있을 것이다. 나는 이제 안다.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뎌야 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에 지쳐 당신에게 눈물 차오르는 밤이 있음을 나는 또 감히 안다. 당신이 무엇을 꿈꾸었고 무엇을 이뤄왔는지를. 당신의 흔들리는 그림자에 내 그림자가 겹쳐졌기에 절로 헤아려졌다.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뛰어갔지만 끝내 가버리던 버스처럼 늘 한 발짝 차이로 우리를 비껴가던 희망들. 그래도 다시 그 희망을 쫓으며 우리 그렇게 살았다. 당신 이마에 손을 넣는다. 당신 참 열심히 살았다. 내 이마에도 손을 얹어다오. 한 사람이 자신의 지문을 다른 이의 이마에 새기며 위로하는 그 순간,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모두 떨어져 나가고 거품처럼 들끓는 욕망에 휘둘리느라 제대로 누려보지 못한 침묵이 우리를 품어주리라. 당신 참 애썼다. 사느라, 살아내느라, 여기까지 오느라 애썼다. 부디 당신의 가장 행복한 시절이 아직 오지 않았기를 두 손 모아 빈다. 이별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들. 그날 아침 A와 내가 왜 그처럼 이른 시간에 그곳까지 찾아갔는지 지금도 기억나지 않는다. 우리는 서울 시내에서 꽤나 이름난 삼계탕집 앞에 있었다. 둘이 밤새 술잔을 기울인 끝에 맞은 아침이었는지 이례적으로 아침 일찍 약속을 잡은 것인지 일의 선후관계는 여전히 안개 속에 묻혀있다. 어쨌든 정신을 차려보니 우리는 상가 1층을 온통 차지하다시피 규모가 큰 삼계탕집 주차장에서 늦가을 아침에 매서운 바람에 떨고 있었다. 주위에 민감한 편이라 다른 것은 다 잊어도 그날 아침이 꽤나 추웠던 것만큼은 또렷이 기억한다. 난감하게도 가게는 아직 문을 열기 전이었다. 가게 유리창 너머로 종업원들이 분주하게 주방과 홀을 오가며 영업 준비를 하는 모습이 보였다. 영업이 시작되려면 아직도 30분을 더 기다려야 했다. 할 수 없이 우리는 유리창을 두드려 사람을 불렀다. 그리고 영업시간이 될 때까지 안에서 기다릴 수 없겠느냐고 물었다. 사실은 추위 때문에 간청했다. 우리는 휑한 식탁에 홀 탁자를 하나 차지하고 마주 앉아서 손을 비비며 추위를 털어내려 했었다. 그 식당에 가자고 한 이는 A였다. A와 나는 오랫동안 소식을 주고받지 못하다가 그 즈음 어렵사리 만난 터였다. A에게 물었다. 여길 왜 오자고 한 거야? 그 순간 A의 표정과 대답을 잊지 못한다. 너를 꼭 한번 이 집에 데려와서 삼계탕을 먹이고 싶었어. 왜? 내가 먹어본 삼계탕 중에서 가장 맛있었거든. 춥고 배고파 보이는 두 명의 때이른 손님이 안 돼 보이는지 곧 삼계탕 두 그릇이 나왔다. 맑게 우러나온 국물 속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있는 자그마한 닭 한 마리를 본 순간 뭐라 말할 수 없는 감회가 일었다. 조복, 중복, 말복이 다가도록 삼계탕 한번 먹어보지 않고 그해 여름을 지났던 터였다. 하다못해 마트에서 반조리된 삼계탕을 사서 끓여 먹지도 않았다. 그해 여름은 그랬다. 큰 병을 앓고 있던 지인과 연락이 끊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이의 번호를 누르면 주인이 없다는 메시지가 흘러나왔다.
그 사실이 암시하는 바를 확인하는 것이 두려워 다른 번호로 연락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언제나 힘든 일이 생기면 진실이나 사실을 감당하기 힘들어 허둥대는 나는 영원히 자라지 않는 어린아이 같았다. 그리고 그해 여름, 나는 사랑을 잃었다. 뜻하지 않게 사랑을 잃은 사람은 환자가 자신의 병을 받아들이는 5단계의 심리 과정을 똑같이 겪는다. 부정, 분노, 흥정, 우울, 수용. 이 단계를 지나는 사이에 초복, 중복, 말복이 지나갔다. 밖에선 하얗게 달아오른 햇살에 아스팔트가 끈적해졌고 가슴에선 심혈이 솟구쳐 안팎으로 열기가 가득했다. 이리 봐도 뜨겁고 저리 봐도 아득했던 시간이 지나고 찬바람이 부는 아침, 나는 삼계탕이 담긴 뚝배기 하나를 마주하고 있는 거였다. 숟가락을 들어 뽀얗게 우러난 국물을 한 모금 들이키자 지난 여름 내게서 빠져나간 모든 것들이 더 선명하게 보였다. 언젠가는 외면하고 싶었던 것들을 정면으로 마주봐야 하는 시점이 오리라 생각했지만 그때가 낯선 동네에 삼계탕집 뚝배기를 들여보는 순간일 줄이야. 그랬다. 그건 한 끼의 식사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가둬두고 괴롭혔던 것들을 풀어주는 의식 같은 것이었다. 나보다 먼저 그 집 삼계탕을 맛보고 언젠가 한번 나를 데려와 먹여야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맞은편에 앉아 있어서 내 고단한 여름은 치유받을 수 있었다. 우리에겐 누구나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자체는 탓할 일도 억지로 가라앉힐 일도 아니고 그저 자연스러운 욕망일 뿐이다. 다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 아, 내 마음이 이렇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일이 중요할 뿐이다. 알아채는 순간 욕망의 온도는 견딜만하게 내려간다. 오래전에 들은 스승의 말씀을 그 즈음 곱씹어 봤다. 사랑받는 것을 내 삶의 중심으로 두면 힘들어집니다. 우리는 사랑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합니다. 사랑받으려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연인 사이에서 흔히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을 하지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 것이 됩니다. 내 행복이 그 사람에게 달려있기 때문이죠. 그 사람의 한마디, 몸짓 하나에 내 행복과 불행이 좌우되기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해야 돼. 이건 거래고 흥정이지 진정한 사랑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받으려 하면 괴로움이 생겨날 뿐입니다. 반면 사랑하려고 하면 충만이 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바로 서기 때문이지요. 여느 해처럼 올해도 복날이 모두 지났다. 이글거리는 햇볕의 날들이 지나면 먼 바다에서 먹구름이 몰려와 며칠씩 비를 뿌려 열기를 식혔다. 변함없이 많은 것을 얻고 또 잃었던 여름날이 서서히 절정을 지나 막바지를 향하고 있었다. 시리아의 작가 라픽 샤미가 쓴 1001개의 거짓말에 이러한 구절이 나온다. 시리아의 소도시인 무르가나를 소개하면서 서커스 단장이 한 말이다. 무르가나는 아라비아의 진주 같은 곳이야. 아름다운 그 도시에서 하루를 보낸 사람은 나중에 천국에서 보낼 시간에서 하루가 빠진다는 말을 할아버지에게서 들은 적이 있어. 살아있는 동안 지상의 천국에서 하루를 보냈기 때문이라는 거야.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 설레며 사랑에 빠졌던 날들은 천국의 시간일 것이다. 그 사랑이
좌절과 환멸, 허망함을 안겨주었다 하더라도 천국의 시간이 주는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자신을 투명하게 들여다보게 만드는 그 아찔하고 뼈아픈 각성의 순간조차 사랑이 아니라면 체험하기 힘든 소중한 기회이니까. 오직 사랑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카르마와 애고를 녹일 수 있다. 사랑은 정성이며 절로 춤추게 하는 리듬, 영혼의 타악기를 울리는 손가락 끝마디이다. 종교를 가지거나 명상을 하고 온 세계를 헤매고 다녀도 내려놓기 힘든 것이 인간의 에고이다. 그런데 사랑에 빠진 순간 우린 광속보다 빠른 속도로 자신을 내려놓는다. 누군가를 자신보다 더 아끼고 사랑할 수 있게 되며 세상을 향해 마음의 빗장을 모두 열어젖힌다. 사랑이 아니라면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다. 기적이 일어났던 순간 우린 이미 천국을 맛본 것이나 다름없다. 나는 지금까지 천국에서 보낸 날들 가운데 얼마의 시간을 먼저 쓴 것일까? 부디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나는 바란다. 살아있는 동안 힘껏 사랑하고 절망하면서 이 지상에서 이미 천국을 맛보았기에 내 영혼이 어느 곳으로 가든 상관없다고. 미리 빌려 쓴 천국의 시간을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A의 따뜻한 배려의 마음과 함께했던 그 식사 시간도 천국에서 미리 빌려 쓴 시간이었다는 것이다. 최선이라는 말이 전부 담아내지 못하는 것. 태어나서 처음으로 구두를 닦아본 적은 언제였을까? 대개는 내 구두가 아니라 아버지나 삼촌 아니면 친척의 구두로 구두 닦기에 입문하지 않았을까? 내게도 그런 기억이 있다. 어렸을 때 천지분간 없이 놀기 바쁘던 어느 날 삼촌이 불렀다. 구두 좀 닦아라, 용돈 줄게. 그리고 신발장에서 구두약과 헝겊을 꺼내줬다. 처음엔 용돈이 탐이 났다. 그래서 작은 손으로 헝겊에 구두약을 묻혀 열심히 닦았다. 흙과 먼지로 뿌옇게 제빛을 잃었던 구두가 헝겊이 스칠 때마다 다시 반짝반짝 살아나는 걸 보는 건 신나는 일이었다. 점점 구두를 닦는 재미에 푹 빠져들었다. 하지만 아이는 아이였다. 힘 조절이 되지 않아 안쪽까지 구두약이 묻었다. 그걸 지우려고 또 열심히 문대면 그 자국까지 남아 얼룩덜룩해졌다. 얼마나 지났을까? 삼촌이 결과물을 보러 왔다. 구두약이 이리저리 번진 구두 한 켤레가 심사위원 앞에 놓였다. 가슴이 쿵쿵 뛰고 입에 마른 침이 고였다. 구두약을 조금 묻혀서 닦았어야지. 꼼꼼한 성격의 삼촌은 예상대로 실망한 기색이었다. 그 얼굴을 보자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이 튀어나오고 말았다. 난 최선을 다했단 말이야. 조금은 억울한 마음이 담긴 볼멘 소리였을 것이다. 삼촌은 순간 흠칫 놀란 듯 내 얼굴과 구두를 번갈아 봤다. 어린아이 입에서 최선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 뜻밖이었던가 보다. 최선을 다했다면 어쩔 수 없지. 그래, 수고했다. 삼촌은 두말하지 않고 눈앞에 구두 한 켤레와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였다. 약속한 대로 용돈도 줬다. 최선이라는 말이 불러온 마법. 깐깐한 삼촌이 금방 물러선 건 그 마법 때문이었을 것이다. 잘하고 싶었지만 능력이 여기까지밖에 미치지 못했다. 그럴 때 쓰는 최선이라는 말. 그래, 참 신기하고 장한 말이구나. 최선은
각별한 추억이 담긴 단어가 됐다.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나 어른이 됐고 사회인이 됐다. 사회에선 최선을 다하는 게 기본 사양이었다. 어린아이에겐 다소 벅찬 미덕이었던 최선이 어른의 세계에선 당연한 전제였다. 그래서 혼잣말을 한다면 모를까. 다른 사람 앞에선 섣불리 최선이라는 말은 꺼내지 않게 됐다. 사는 일이 내 마음 같지 않게 흘러갈 때 스스로에게 묻곤 한다. 과연 어느 선까지 해야 최선일까? 온 정성과 힘을 다하고도 쓸쓸해지는 건 왜일까? 정답은 모르지만 한 가지는 어렴풋이 알 것 같다. 나의 최선과 다른 사람의 최선이 만나 부딪힌 자리에서 때론 꽃이 피고 때론 눈물도 자란다는 것. 그게 인생이라는 걸 말이다. 구두 한 켤레의 추억이 번져가는 동안 최선을 다해 물들어가는 가을 숲이 바람에 흔들린다. 엄마 아버지도 사는 게 무섭던 때가 있었단다. 매화꽃이 불러서 집 짓는 해에 심었다는 참 앵두나무가 그리워서 문득 시골 엄마한테 갈 때가 있다. 엄마는 내 두 손을 맞잡거나 머리를 쓰다듬어 준 뒤 묻곤 한다. 서울은 어떠냐? 모두들 살려고 눈이 벌겋지? 그러면 문득 황사바람에 시들리느라 붉은기가 감도는 두 눈을 한번 꾹 눌러보게 된다. 정작 그 말을 하는 엄마의 큰 눈망울은 맑겠는데. 그래서 내 모습이 다 비쳤는데. 시간이 지나서야 알았다. 엄마도 그런 시절을 통과해 왔기에 사는 일의 고달픔에 짓눌려 봤기에 건네는 애틋한 위로의 말이라는 걸. 큰오빠 Y가 사업이 힘에 부쳐 애를 먹던 때가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오빠가 시골집에 전화를 넣었다. 물론 사업 얘기는 털끝만큼도 비치지 않았다. 하지만 엄마들은 귀신이다. 짐짓 예사로운 목소리로 전화해도 자식이 무슨 일인가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안다. 무엇보다 세상 끝에 홀로 선 것처럼 외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엄마가 말했다. 해가 지면 그날 하루는 무사히 보낸 거다. 엄마, 아버지도 사는 게 무섭던 때가 있었단다. 그래도 서산으로 해가 꼴딱 넘어가면 안심이 되더라. 아, 오늘도 무사히 넘겼구나 하고. 그러니 해 넘어갈 때까지만 잘 버텨라. 그러면 다 괜찮단다. 그 밤에 엄마가 속으로만 사귄 뒷말이 있었다. 그러다 새벽이 오면 또 하루가 시작되는 게 몸서리쳐지게 무서웠단다. 그 말까지 더해야 진실이 완성되지만 엄마는 차마 그 말을 할 수 없었다. 말하지 않아도 새벽이 되면 절로 느껴지는 것이므로. 당장 그 순간 자식에게 필요한 것은 기운을 북돋아 주는 말이라는 걸 알기에. 나는 시간이 지나서야 그 뒷말까지 온전하기 전에 듣고 그 말에 담긴 서슬푸른 삶의 비애에 혼자 몸을 떨었다. 어느 여름 엄마를 도와 밭에 나가 김을 맨 적이 있었다. 시골에 가도 항상 손님처럼 놀다 오기 일쑤였지만 그날은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호미를 들고 엄마를 따라 나섰다. 한여름 콩밭에 쏟아지는 햇빛은 온 몸을 삶을 것처럼 다가왔다. 콩밭은 넓었다. 거기서 수확한 콩들로 간장과 된장, 콩가루를 만들어 식구들에게 보낼 것이었다. 똑같이 한쪽 고랑식을 맡아 시작했건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는 벌써 저만치 앞서갔다.
열린 땀구멍에서 더운 물줄기가 줄줄 흘러나왔다. 입에서 단내가 났다. 멀쩡한 콩을 파는지 풀을 매는지 비몽사몽의 상태로 엄마를 뒤쫓아가며 소리를 질렀다. 엄마, 이 넓은 콩밭을 다 언제 맨대요? 그때 엄마가 던진 한마디. 야야, 눈이 게으른 거란다. 그 말을 하는 순간에도 엄마는 나를 돌아보지 않은 채 오직 당신 앞에 난 잡초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나는 풀의 머리끄덩이 한번 잡아당기고 콩밭 한번 둘러보고 한숨 쉬고 그러느라 더 덥고 힘들었다.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만 같은 벽에 부딪혀 그만 포기하고 싶어질 때면 엄마의 어록을 떠올린다. 도시에서 학교 다니는 자식들이 집에 오면 엄마 아버지는 차비와 용돈을 들려보내기 위해 돈을 구하러 사방으로 다녀야 했다. 동네에선 형편도 안 되면서 자식들을 대처까지 보내 공부시킨다고 입방아를 찧어댔다. 그런 시절 엄마 아버지의 눈은 벌겋게 충혈돼 있었을 것이다. 해가 지면 안도하고 새벽이 오면 또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 겁났다는 분들. 그런 세월을 살면서 알아차린 것이다. 게으른 눈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것을. 사람의 눈은 어리석기 짝이 없어서 해야 할 일의 전부를, 인생 전체를 돌아보며 겁먹기 쉽다는 것을. 엄마는 말했다. 오직 지금 내딛는 한 걸음, 손에 잡히는 잡초 하나부터 시작하면 어느새 넓은 콩밭은 말끔해진다고. 반드시 끝이 있다고.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역시 다시 읽어도 참 좋습니다. 자, 저는 그러면 또 좋은 책 가지고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히 안녕히 계십시오. 나무님들 사랑합니다.